밭에 왔네요. 제가 수업에는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특히 3회 법칙에서 저희가 파트 1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 1에서는 저희가 3회 법칙을 다룰 건데 사실 면접에서는 3회 법칙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발표 내용을 강조하는 법. 네, 이 부분도 제가 중간중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하고 발표의 구성 요소, 발표 타임라인. 네, 이것도 제가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DM으로 보내주셨는데 떨려서 얼굴이 떨릴 때 극복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뒤에서 조금 있다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구난방한 생각들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 이거는 파트 1, 2에서 제가 강조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인아 선생님께서 논문을 15분 안에 잘 발표하고 싶어서요. 간결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파트 1에 딱 15분 발표 또는 10분 논문 디펜스라든지 논문 발표하는 어떤 목차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DM을 온 게 이제 사투리가 있어서 좀 투박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투리를 쓰더라도 명확하게만 말씀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계속 서울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사투리로 발표를 하시는 분이 있어도 내용이 좋고 명확하게만 들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고 개성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뒤에서 특히 말하기 방식에서 좀 강조해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발표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나운서식 말하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나운서식 말하기로 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개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내 개성을 살려가면서 발표를 하되 좀 대화 형태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딱딱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이스 오버가 너무 잘 입혀지잖아요. 다른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아나운서처럼 인공지능이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개성을 잘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의견 나눠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 기억하면서 중간중간 예시 들어가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작년에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듣다가 오늘 강의에서는 좀 이 부분을 좀 같이 강조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예 스크립트를 번역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직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Think Again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출판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 심리학자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더닝크루거 이펙트 또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게 아주 유명한 또 과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사회 심리학자 또는 연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크립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아담 그랜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여기서 과학자라고 한다면 그냥 연구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연구 결과를 먼저 뭐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말이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은 과학자들 또는 연구자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아까 정인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결과부터 말하기 때문에 흥미를 좀 잃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말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더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조차도 되게 유명한 과학자이자 연구자죠.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맥락을 좀 더 드리자면 과학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다루면서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가 무엇에 관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연구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만 하면 끝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개념을 좀 뒤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종종 발표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가치가 있었구나라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연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이유도 아마도 연구 결과를 조금 더 흥미롭게 발표하고 싶으신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 학부생분들은 어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내용을 더 흥미롭게 그리고 더 설득력 있게 그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단 오늘 첫 번째 파트인 생각 정리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내 내용을 명확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아까 그 앞선 대화에서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 보시면 채팅창에 오늘 발표 자료의 요약본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최신의 주무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바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서 지금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제 수업 들으시면서 그냥 쭉 따라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예시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예시는 뭐 스크린샷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뭐 노션이라든지 아니면 메모장에 넣어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TN 위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3회 법칙. 일단 이들 공통점은 뭘까요? 되게 쉽죠? 가위바위보, 삼국지, 아기돼지 삼형제, 총균쇠. 이 공통점이 뭘까요? 네, 채팅창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쭤볼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여쭤볼 거고요.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들어보셨고, 그리고 여러 번 많은 문헌을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거는 마법의 숫자 3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세 조각의 정보를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회심리학적으로 봐더라도 3의 숫자가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느껴지고 그 안정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이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설명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마법의 숫자 3이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화자,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표가 꼬이거나 또는 스토리라인이 부족해요. 또는 논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너무 많은 내용이 제대로 항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청자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3개 이내의 큰 뭐 대주제 또는 큰 핵심 메시지로 항목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내 내용을 더 명확하게 기억도 할 수 있고 그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예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강사님, 세계로 제 내용은 또는 논문 내용은 절대 요약할 수 없겠는데요? 또는 만약에 토론, 심지어 제가 토론도 많이 보기 때문에 토론 내용도 세 개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어떤 공적 말하기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 개 항목으로 대부분 항목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예시는 이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의 법칙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3의 법칙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즉 3의 법칙을 활용해서 발표의 뼈대, 구조를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앞에 보시면 오프닝이 있고 그리고 뭐 바디, 본론, 그리고 클로징, 결론이라고 해서 O, B, C 이렇게 있죠.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이 구조? 서론, 본론, 결론.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혹시? 이것도 채팅창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논문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고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도 만약에 논술을 한다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 쓰세요. 그리고 김경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포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3의 법칙이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뭐 박사 과정생 발표하실 때도 보면 특히 즉흥적인 말하기. 우리가 일반 준비된 발표도 있지만 또 즉흥적으로 토의를 하거나 토론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글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은 잘 지키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안 지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대부분 본론만 말하게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맥락이 뭔지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죠. 분명히 저 사람은 이해할 거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 실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하는데 본론만 얘기하게 되면 안정감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보지 못하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서론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말에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안정감이 느껴지면 이상하게 저 사람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인상을 주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론에서는 이야기 개요를 제시하든지 또는 관심을 유도하든지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어떻게 발표를 여는지도 여러 가지 공식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짚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론에서는 뭐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구조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징 결론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했던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는 행동을 유도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다음 예시로 좀 넘어가기 전에 보통 발표에서 분량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서론은 만약에 우리가 10분 발표라고 하면 10 비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서론은 한 1 정도가 전 좋은 것 같고요. 본론은 한 8 정도, 그리고 결론은 다시 1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10분 발표라고 했을 때 1분, 8분 또는 1분이라고 했는데 혹시 꼭 이 1, 8, 1 구조를 유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통 비중을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서론에 1, 본론에 8, 그 결론에 한 1 정도를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발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금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서론에 조금 더 치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보통은 181 구조로 가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발표하는 자료가 너무 복잡하거나 또는 복잡하지 않더라도 청중에게 생소하다면 서론에는 한 1.5에서 최대 2 정도까지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배경 설명도 해야 되죠. 그리고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는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서론을 1.5에서 2 정도로 높여주시고 결론은 꼭 1이 아니어도 됩니다. 0.5로 낮춰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제에 따라서 서론을 좀 맥락화하기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10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20분이라면 똑같이 비중을 1, 8, 1, 그 서론만 조금 조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 일단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오늘 수업 주제에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대부분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린 예시가 일반적인 말하기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히 보고용 말하기 할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실에서 교수님께 보고할 때도 이런 방식을 OBC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예시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은 서론에선 이야기 개요나 관심을 유도하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쭉 나가면서 구조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건데요. 이것도 완벽한 예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라도 간략하게 어떤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게 좋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본론에서는 특히 즉흥적 말하기 또는 보고형 말하기라고 하면 일단은 무엇을부터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자보다는 당연히 듣는 청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보고를 빠르게 해야 될 때는 아마도 청자는 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싶을 겁니다.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ESG 경영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핵심 내용부터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무엇을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뭐가 궁금할까요? 제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요? 뭐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교수님께 보고를 해야 될 때요. 아, 네, 좋습니다. 왜가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뭘 하자는 거를 말했으니까 당위성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서비스와 가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착한 기업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쭉 예시를 들어가면 되고요. 이것도 짧은 예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설득력을 높이길 원한다면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미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왜 그런지 당위성을 이해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아마도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지속 가능 경영위원회를 도입하고요.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오늘 수업에 넣어놨냐면 보통 준비된 발표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시지만 즉흥적으로 빨리 생각을 하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하거나 제안하자고 한다면 제한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식으로만 외워두시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듣는 사람은 약간 끝난 게 맞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구조,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181 구조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나 이 내용은 이미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여러 사례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많은 논문 내용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구조화시킬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보통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죠. 이제 배경이 어떻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연구 배경이라든지 관련된 이론을 상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10분 발표라고 하신다면 뭐 1분에서 2분 또는 15분 발표라고 하신다면 뭐 1분에서 3분 이런 정도로 서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본론은 어떻게 가주시면 되냐면요. 두 번째로 설계라든지 연구 방법들을 본론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일단은 저희가 항목화를 명확하게 해놔야지 내가 발표를 할 때도 명확하게 되고 그 논리도 중간에 꼬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구 방법을 했는지를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요약 내용 위주로 하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어떤 논의라든지 함의점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뒤에서 예시도 보여드릴 테지만 실제로 이제 박사 논문 디펜스 하시는 분들을 뭐 코칭을 하거나 하다 보면 시간이 뭐 15분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더 긴 경우도 많지만 15분이라고 제한한다라고 하면 그 논문 내용을 모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발표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핵심 내용을 잘 선별해서 강조를 하는 게 발표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단순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끌어가 볼게요. 일단 논문 발표 구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이런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구실마다 교수님의 스타일이라든지 방식이 다를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구성을 한다면 뭐 10분에서 15분 발표 기준이라고 하면 연구 목표와 발표 목적을 처음에 어떤 큰 틀로 잡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중요하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한번 직접 질문을 해보시고 이거를 조금 더 흥미롭게 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은 세 번째 파트, 실전 팁에서 제가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연구. 제 연구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박사 이제 수료하시고 논문 디펜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선행 연구를 장표 하나에 선행 연구 하나, 장표 두 번째에 선행 연구 하나, 세 번째에 선행 연구 하나 이렇게 하면 이거 설명하다가 많은 시간이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한 표에다가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뭐 이 정도의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중요한 내용만 짧게 다뤄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와요. 이거는 그럼 나중에 교수님께서 뭘 하시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질문을 교수님께서 되게 날카롭게 주시기 때문에 다 이런 부분은 부록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장표 한 구석에 넣어두고 뭐 참조만 하시라고 살펴보실 수 있도록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행 연구할 때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연구 방법과 결과, 결론 가기 전에 거의 시간의 반 이상 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 부분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과 결과고요.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X와 같은 이유로 Y라는 접근 방법을 선택했고, 뭐 Z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 아까 우리 3회 법칙이랑 되게 비슷하죠. 서론, 본론, 결론.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이 두 세 개 또는 한 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도로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강조를 드릴 거지만 결국에는 분야에서는 뭐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뭐 대학원생분들께서 학생분들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되게 논리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청자가 이해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할 내용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목차를 다르게 갖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연구 목표와 발표 목적 들어가기 전에 나는 아예 그냥 본론부터 좀 바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행 연구 그리고 연구 필요성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뭐 학술적 근거 짧게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연구 배경, 그리고 이론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넘어가고 그 대신에 안전하게 부록을 제시하는 게 좋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 연구 방법 및 가설, 뭐 차별성이라든지 대상, 도구 추정 방법이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도 하나를 더 강조하자면 분석 과정의 거의 본론의 대부분 시간을 다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의견을 여쭤보면 왜 그렇게 분석 과정에만 다른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설명했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게 중요할지라도 이게 각 항목이 잘 들어가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일종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Q&A, 질의응답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일단 설명하고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겠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실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 결과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연구 방법해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의 및 연구 시사점 이 정도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좀 허가를 얻어서 직접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 이제 수료 다 하신 분들 논문 디펜스 하는 거를 코칭했을 때 그 자료입니다. 실제 발표하시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하면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학과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서론,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연구 방법, 그리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장표를 발표 자료로 보셨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거는 발표 자료로 잘 만든 자료일까요? 아니면 좀 아쉬운 자료일까요? 아쉽다면 어떤 점이 아쉬우실까요? 채팅창으로 편하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금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정가인님께서 한눈에 안 들어와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PPT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서연님께서 그리고 박종성님께서 저한테 DM으로 주셨는데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당연히 디자인도 아쉽긴 하죠. PPT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문제는 뭘까요? 결국에는 논문의 목차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15분 발표라고 한다면 15분 안에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려면 거의 랩을 해야겠죠. 랩을 하면 아예 들리지도 않겠고 전달력도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청중들도 또는 교수님들도 많은 논문을 보실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구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디자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의 논문과 비슷하게 담으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걸러낼 거는 다 걸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최대한 쉽게 가자.
예를 들면 선행연금의 연금 필요성, 각 항목을 크게 나누시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이 가설, 그리고 분석 결과물 요약 또는 이런 식으로 그 이 정도의 목차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물론 만약에 제한 시간이 30분 이상이고 훨씬 더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좀 잘못 설계된 그대로 논문을 거의 읊는 수준으로 발표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기획 단계 그리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논리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표 기획 단계에서 이미 내 전달력과 명확한 어떤 전달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해서 학술 발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삼회 법칙 구조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이걸 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단순히 학술 발표뿐만이 아니라 사업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학부생들도 많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이 수업을 그래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발표를 한다. 또는 공모전 발표를 한다. 또는 사업 발표를 한다라고 하시면 딱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론 1분에서 한 30초 정도 왜 들어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그거를 일종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파트 3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꼭 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본론은 처음에 어떤 문제, 대부분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죠. 현황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 정리하고 해결책까지는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장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목표를 또 제시해 줘야겠죠. 이것도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정성적 목표, 그리고 정량적 목표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또 이제 보충해 줘야 될 내용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세부 타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실 때 많이 쓰는 뭐 WBS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가면 좋냐? 제강적으로 그냥 짧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뭐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팁으로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Q&A에서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께서 여쭤봐 주시기 때문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다 첨부 자료, 우리가 보통 어펜딕스 하는 걸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표하실 때 발표하고 나서 Q&A 듣고 나서 그 질문이 나온다. 근데 그 질문을 내가 심지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장표 부록으로 가서 그걸 띄우신 다음에 발표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심사위원을 설득하실 수도 있고 청중을 설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학부생 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일부러 단순화시킨 거고요. 우리가 보통 뭐 사업 보고서, 사업 발표회, 그리고 공모전 해야 될 때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어려워하는데 일단은 이 단순화된 3회 법칙의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각 과업마다 좀 다르게 본론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3회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 3회 법칙 되게 기초적인 법칙인 것 같은데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파업 그 PT 면접도 궁금하시다 라는 어떤 질문도 주신 분이 계신데 특히 그때 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조적인 측면을 앞서 다뤄봤다면 지금은 내 메시지에 살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마 메시지 지도도 한 번쯤은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보통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 이걸 즉 헤드라인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또는 글을 쓸 때처럼 그냥 주제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하면 뭐 thesis statement 이렇게도 가주셔도 되고요. 그럼 핵심 이유들이 있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1번, 그리고 핵심 메시지 2번, 핵심 메시지 3번. 그리고 각각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나 통계 경험 1개, 2개, 3개, 또 사례 통계 경험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도 3회 법칙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핵심 메시지는 가능한 3개가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꼭 3개가 아니어도 한 2개 정도여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구조로 3개로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사례, 통계, 경험 3개씩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꼭 이 세 개를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례 통계 경험 1, 2, 3 이것도 세 개로 제시해 줘야 되는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보시면 사실 그냥 한 개 정도만 제시해 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의 측면에서 좀 넘어가기 전에 아까 PT 면접에서도 좀 많이 활용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특히 면접 보실 때는 전 이 메시지 지도를 사용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도 자기소개할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아까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자기소개를 일부러 아까 시간을 내서 한 1분 정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을 하면서 헤드라인으로 저는 토론과 발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 머릿속에는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 토론, 발표, 디자인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핵심 메시지 1번은 뭐였냐면 토론을 설계하는 일, 그냥 토론 설계 이 정도 키워드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핵심 메시지 2번은 발표 대회, 토론 대회, 심사 요 정도 키워드가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핵심 메시지 3번은 가르치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일 또는 알려드리는 일 요 정도만 머릿속에 갖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PT 면접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시간 때문에 한 30초에서 1분밖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거는 무한하게 5분 또는 10분 발표로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토론을 설계하는 일을 해요. 그에 대한 사례나 통계나 경험을 계속 나눌 수 있겠죠. 그 2번으로 넘어가면 또 그거에 대한 사례나 통계나 경험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 강의를 발표뿐만 아니라 강의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신 선생님도 계셨었는데 우리가 강의는 아니죠. 강연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구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자기 핵심 메시지를 제시한 다음에 관련된 일화나 어떤 스토리들을 제시를 합니다. 또는 스토리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나 핵심 메시지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 2번으로 가고 3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좀 발표하고 말하기를 빨리 정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사실 메시지 지도라는 거는 우리가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도 아주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스토리텔링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통 우리가 뭐 사업 발표라든지 문제 해결과 관련된 발표를 할 때는 3의 법칙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헤드라인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 서비스는 호스트와 여행자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핵심 메시지 1번 볼게요. 여행 비용 절감을 하고요. 또 우리 서비스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서비스는 여행자와 현지인 간의 문화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례하고 통계 경험은 있지만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서비스? 어떤 걸까요? 이 서비스 혹시 들어본 분 계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정가인님 감사합니다. 네, 남시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서비스에 처음 일단 투자 받을 때 사업 발표할 때 썼었던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번역해서 메시지 지도로 바꾼 거고요. 이 디자인은 약간 좀 촌스럽죠. 너무 오래돼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문제도 지금 세 개 항목으로 나눈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해결책도 지금 세 개 항목으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번역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그 대부분 뭐 공모전 그리고 사업 제안 발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부분 아주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문제들도 세 개의 항목으로 단순화시켜서 좀 그 안정감 있게 말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서비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되게 많이 해야 됐을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설명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창업자 자신도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세 개 항목으로 줄인 걸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도 뭐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창업 글로벌 500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
보통 우리 사업에 지원할 때 우리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세요. 또는 사업 자료를 작성해서 발표하세요 할 때 그냥 템플릿으로 나눠주는 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더라도 물론 논문의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3개 이내로 항목화 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제가 3개 이내로 항목화 시키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항목화 시켜야지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스토리라인을 매끄럽게 이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결책도 뭐 3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뭐 우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뭐 해외에서는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보면 우버가 처음에 투자 받을 때 사용했었던 피치 덱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여기서 보시면 그냥 3개로 항목화 시킨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개로 항목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선순위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데이비드 더닝의 대화 그 팟캐스트 대화도 봤지만 그 유명한 정말 그 학자조차도 자기가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에 Q&A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 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러 3개 항목으로 좀 나눠주는 연습이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그 내 연구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뭐 솔루션이 4개는 나왔지만 제가 좀 예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건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또 메시지 지도로 바꾼 겁니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방송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그리고 핵심 메시지 1번 보면 영상 업로드와 공유 기능. 이거에 대한 근거나 사례나 통계는 뭐 따로 제시가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아, 저희 서비스는 인터넷에 공유 가능한 비디오 포맷으로 자동 변환을 해줘요. 그때만 해도 엄청난 기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용자 간에 커뮤니티를 제공해 줍니다.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서비스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그 창업자가 그 발표했었던 피치 덱 자료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당연히 디자인은 아직 좀 어설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논리 구조화가 정확하게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1번, 2번, 3번. 제가 번역을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초점을 하나 더 두고 보시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쓴 것도 있지만 보통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실 때도 그냥 이런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뒤에서 파트 2 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회 법칙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3회 법칙 관련해서 워낙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학부생도 그리고 박사 과정생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제시해 드렸고요. 보통 삶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보통 이정표 또는 논리적 신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핵심 메시지 1번, 2번, 3번이 있다라고 하면 주요 내용을 전환할 때는 꼭 논리적 신호를 주는 겁니다. 아, 저는 오늘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 예를 들면 영상 업로드와 공유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쭉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2번 갈 때 바로 인터넷에 공유 가능한 비디오 포맷으로 자동 변환을 합니다. 훅 가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또는 다음으로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여도 이것만 잘 해줘도 여러분의 발표의 명확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과도하게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최대한 논리적 신호를 주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하셔도 조금 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인지 능력을 쓰지 않고도 수업이라든지 발표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발표 뭐 실습, 피드백은 따로 해보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슬라이드에 그 주석을 계속 달아주시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그리고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는
따로 아이패드에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아이패드에 같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저희가 시켜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연습 방법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우리가 발표를 구조화시켜서 처음부터 완벽한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말하기 실력 또는 즉흥적으로 빠르게 순발력 있게 교수님 질문에 답변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3분 스피치라고 써놨지만 한 5분 정도 스피치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좀 기대 사항에서 PT 면접을 하는 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PT 면접 전까지 면접 질문을 여러 가지를 뽑아서 이 연습을 항상 꼭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주제를 내 연구 분야 주제, 두 번째는 뭐 생성형 AI 시대 우리가 길러야 할 역량은 이것도 그냥 예시입니다. 또는 기타 주제를 넣어놓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나? 이게 발표할 때 저도 엄청 이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을 한 10개 정도를 뽑아보세요. 또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시대, 우리가 길러야 할 역량은 이런 식으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뽑아보시고요. 이거 연습하는 데는 딱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제가 장담하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만 연습하셔도 여러분의 말하기, 그 발표 능력이 정말 월등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10개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10개 주제 중에서 바로 한 주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하나를 바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10개 주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시대 우리가 길러야 할 역량은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처음 연습할 때는 나에게 5분 정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옆에 스탑워치를 한번 눌러두세요. 스마트폰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노트 같은 데다가. 헤드라인. 아,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 1번.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2번. 키워드로 정리하시고요. 3번. 그리고 밑에 노트를 조금 더 해주세요. 5분 지났죠.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캠을 켜시고요. 그걸 꼭 녹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녹화를 하시면서 그거를 바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다 보면 혼자 하면 막 약간 어색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녹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3분 스피치라고 한다면 3분 동안 그걸 말하고 이제 끝나면 그대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걸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들으면서 내 부분에서 내가 여기에서 좀 말버릇이 이렇구나. 아니면 또는 내가 여기에서 되게 명확하지 않구나. 내가 여기에서 논리적 신호가 제대로 안 들어가구나. 내가 여기에서 되게 단조롭게 쭉 말을 이어가는구나. 이거를 분석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녹화 기능을 켜고 또 한 번 더 찍어보는 겁니다. 이거 다 하는데 20분? 정말 길어봤자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3번 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계속 녹화를 하신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뭘 하시냐면요. 똑같은 주제로 이번에는 아니면 다른 주제로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는 준비 시간이 5분이었잖아요. 그 주제를 뽑은 다음에 이번에는 3분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3분 지났죠. 바로 녹화 기능 켜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를 하면 사실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녹화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매너리즘이라든지 나쁜 습관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사실 제 어떤 강의 영상 녹화한 거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실제로 어떤 발표했던 거를 녹화해서 볼 때 월등하게 제 실수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분 주고 하시고 또 3분 스피치 하고요. 이게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1분까지 줄여보는 겁니다. 주제 뽑고 1분 빠르게 준비한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시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말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발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발표를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되고 뭔가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되게 우리가 서두르고 두서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말하는데 그리고 발표하는데 되게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연습하다가 발표장에 가서 몇 번 해보시면 그냥 발표를 하면서도 내가 계속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는 이번 기회에 발표를 제대로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연습만 딱 20일 또는 한 30일 정도만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직접 해보셨는데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강의 자료에 제 이메일 주소 넣어놨거든요.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 2, 3회 정도는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이 부분은 좀 짧게 살펴볼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그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기 공식을 좀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제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 말을 타고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식을 어느 정도 외워두시고, 아, 이 상황에서는 이 구조로 말해야겠구나. 아까 서론, 본론, 결론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것만 잘 연습을 해두셔도 대부분의 말하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자기소개할 때 뭐 일반 정보, 그리고 나 흥미 유도하는 정보, 뭐 결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설득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문제점 제시하고 해결책 제시하고 그다음에 증거 제시하고 또는 좀 논리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하고 그다음에 혜택 제시하고 이에 대한 증거 제시하고 그 스토리텔링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연구 분야를 지금 박사 과정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배경 이야기라고 했지만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매력 있는 말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발표하거나 학부생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이디어 피칭할 때 특히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공모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비전 제시나 가정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만약 어떤 걸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목표 제시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리고 청중에게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청중 분석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또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저희의 서비스나 사업을 테스트해 본 결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 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뭐년 안에 이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구조를 좀 이해해 두셔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아주 단순하게 그냥 써본 거고요. 뭐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영어 말하기 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예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3의 법칙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발표 준비 5단계라고 해서 아까 기대 사항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뭐 A부터 뭐 Z까지 끝까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어떻게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준비 5단계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착상, 배열, 표현, 암기,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좀 하나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무엇을 하면 그냥 속으로 무엇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혼자 계시면 무엇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떤 순서로 네,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발표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만 잘 단계별로 준비해도 저는 평균 이상,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내 연구 분야 주제, 만약 학부생이라면 내 기말 과제 주제라고 한다면 이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무엇을 이용해서 발표할 것인가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착상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발표의 내용을 생각해내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중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 하냐 또는 청중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구실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거라면 교수님의 어떤 의도라든지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자 그리고 화자의 내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단순하게는 즉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법론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 메시지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요.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석사 과정생이나 아니면 박사 과정생 분들께서는
착상 부분이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논문이 나온 경우도 있고 논문을 쓰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게 되고요. 만약 학부생이시라고 한다면 특히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그 발표 준비하시기 전에 이런 표로 평소에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이제 착상에서 제가 아까 청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청중이 뭘 듣고 싶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단계별로 쪼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청중이 무엇을 알았으면 하나요? 라고 질문해 보시고 현재는 이런 상태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선행 연구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는데 새로운 내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나요?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애프터라고 한다면 내가 학회에서 발표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여러 질문을 하면서 그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적절하게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꼭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번은 조금 더 강의, 그 논문 발표보다는 강연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긴 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길 원하나요입니다. 특히 동기부여 연설을 한다거나 또는 동기부여 강연을 하실 때 아, 청중이 이걸 듣고 나서 노여웠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났으면 좋겠다. 또는 슬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조금 더 그 착상 단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그거를 장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장표에 바로 옮기면 대부분 논리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 안에서 각 메시지 간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왜 그러냐면 장표부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이패드를 사용하셔도 좋고 뭐 노션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연구 도구를 활용해서 최대한 먼저 배열이라든지 논리 구조화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상을 했다면 바로 떠올린 내용을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조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까 봤었던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만약에 뭐 역사 이런 거라고 한다면 시간적 조직법이 있고요. 또는 원인과 결과의 조직법도 있고 그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고 경영에서도 그렇고 문제 해결식 조직법 이런 식으로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내용을 떠올렸다고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배열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열 부분은 아까 저희 3회 법칙 살펴보면서 논문 발표 1, 2, 3, 4 해가지고 제가 나눠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배열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과도 그 맥락이 네.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배열까지 했으면 바로 또 이제 장표에 내가 발표할 내용을 바로 넣으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도 장표로 가면 나중에 내용이 약간 꼬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표현하는 게 방식을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대 사항으로 말을 명확하게 하는 법, 그리고 말을 그 잘 전달하는 법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그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확성, 적절성, 명료성, 성명성.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연구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학부생분들 뭐 과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걸 되게 이해가 가지 않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PPT 장표를 구성하고 논리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최대한 청중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재가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방법, 익숙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쉬운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1초 제가 지금 발표 주제로 이건 학부생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수님께서 어떤 환경보호 방안에 대해서 기말 과제 발표를 하라고 한번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산림 보호에 관한 어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1초마다 사라지는 산림은 2,800평, 즉 1헥타르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발표 자료를 구성해서 학우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어떤 전달 방식일까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 더 익숙한 것에 빗대어 본다면 어떤 식으로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완전한 정답은 없고요. 편하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한동엽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안지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가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축구장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2,800평, 1헥타르 들으면 어떤 정도의 면적인지 머릿속으로 감이 오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되게 단순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만 우리가 발표할 때 논문 자료도 마찬가지고 많은 통계 자료들이 사실 청중의 머릿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헥타르다. 1헥타르는 결국 축구장 면적 크기다. 그래서 1초마다 사라지는 산림은 2,800평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는 축구장 한 개 면적이 1초마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제가 예시를 좀 바꿔볼게요. 축구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의도 면적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좋은 예시일까요? 나쁜 예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왜 나쁜 예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좋습니다. 이때도 되게 중요한 거는 청중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저도 계속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축구장은 개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제가 당연히 익숙한 것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경북대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기념비적인 거라든지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캠퍼스 내에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나의 발표를 더 명확하고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가면 지금은 알겠지만 또 나중에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강의를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연습 문제를 몇 개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발표 자료를 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이 표현 방식을 생각하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환경 문제, 이번에도 환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년 약 900만 톤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제가 플라스틱이라고 했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딱 들어오시나요?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도 900만 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익숙한 것으로 내 발표 자료를 위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자료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해도 머리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코끼리 몇 마리. 아, 네, 좋습니다. 코끼리는 그래도 좀 더 개념하게 하시죠. 네, 이금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1톤 트럭에서, 아, 좋습니다. 아, 박진영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박스 하면 더 개념화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7톤 트럭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매년이라고 하면 1년이 한 52만 5,600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7톤 트럭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는 1분마다 7톤 트럭의 쓰레기 트럭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논문 발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어떤 공모전 발표, 학교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통계 자료나 어떤 자료를 제시할 때 너무 거대한 자료를 던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먼저 던진다면 그 다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더 표현 방식을 바꿔주시기만 해도 이해력도 높이고 설득력도 높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중이 다 전문가들, 내 주제 분야로 전문가만 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적확하고 되게 경제적인 어휘가 더 중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발표는
항상 이런 표현 방식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발표 잘하는 사람은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말하고 발성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발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지 설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생각 방식을 연습하면서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건 이렇고요. 다음 거 봅시다. 이렇게 가면 지금 저거 되게 좋네.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는데 잘 안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폴리에스터 생산으로 인해서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문제점을 더 심각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면 또는 더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건 답은 모릅니다. 자동차 몇 대짜리에 배기가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아니면 또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채팅창으로 답변 안 해주셔도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건 답은 모르지만 일단은 뭐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구글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볼 것 같아요. 국제 선박이라든지 뭐 국제 항공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볼 것 같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전체 산업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지라고 한번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산업에서 1년 동안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이 예를 들어서 6.5톤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의 얼추 맞죠. 그러면 원자료 제시하고 이를테면 또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습니다. 라는 식으로 비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 학부생분들께서 뭐 사업 발표나 아니면 공모전 아니면 과제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 문제 제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심각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문제가 심각하고 또는 이 연구가 다른 선행 연구에 비해서 더 필요한 연구다. 지금 꼭 해야 하는 연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해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설득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근데 설득은 문제를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시각적으로 강조해 줄 수 있을 때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는 편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 저희 지금 3단계째 다루고 있죠. 일상적인 언어로 맥락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1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2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1번이 잘 이해가는지 또는 2번이 잘 이해가는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번, 감사합니다. 2번이 왜 더 이해가 잘 가시나요? 당연히 태양에서 지구는 전공하시는 분들이면 이게 더 맞는 개념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좀 더 일상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걸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걸 다시 한번 더 일상적인 언어로 맥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잘하는 분들이 요즘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 많이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참 이런 거를 잘하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발표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술 발표하시는데도 일반 청중에게 전달하는데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런 식으로 해줘도 뭐 좋겠죠. 세 번째,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 방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PPT 디자인 방법에 대한 강의도 들으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방식까지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비교 포인트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 많은 분들께서 이건 논문 쓸 때 이미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발표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비교 포인트를 안 넣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측면인지 제가 하나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는 제가 일종의 토론 예시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큰 자료를 제시하거나 어떤 통계를 제시한다고 하시면 꼭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발표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자료만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토론의 어떤 예시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가 그 성행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그냥 소득 상관없이 경제적 상황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느냐 또는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느냐라는 논쟁이 사회적으로 불붙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토론에서 제가 찬성 측이라고 해볼게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제 전략은 뭐냐면 아까도 문제점을 강조해야지 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폐해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폐해를 강조해 주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 8천 명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찾아요. 그럼 이 자료를 제가 제시한다라고 하면 이 자료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 통계 자료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의미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기준점이 일단은 없는 거를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자료는 되게 섬과 같은 단독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10만 8천 명이 나쁜지 좋은지 아무것도 말해주는 게 없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려면 어떤 비교 포인트를 넣어주면 좋을까요? 이것도 채팅창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아마 대부분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과거의 실업자 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비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장현재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전년보다 4만 5천 명, 약 4.2%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정도만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발표를 하면 그냥 자료를 읊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점을 더 심각성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같은 통계를 갖고 이 어떤 실업자 문제를 더 강조해주고 싶어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비교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지호 선생님. 한국 전체 취업자 수 해서 비교를 해주는 게 가능하겠죠. 아, 네, 박진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연령별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만 해줘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김규린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높았을 때와 비교. 예를 들면 언제가 가장 높았죠? 2000년 IMF 이래 최대치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일종의 그냥 데이터를 제시할 때 여기 데이터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하고 하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기준점에 비해서 이게 왜 나쁜 의미인지 또는 좋은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다른 비교 포인트를 찾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공모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생 또는 뭐 사업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생이라고 하신다면 뭐 석사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최대한 강조해 줘야지 내 해결책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쉽죠.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이 자료에. OECD 세계 경제 전망인데 경제 성장률이 2024년에는 2.2, 그리고 2025년에는 2.1% 약간 내려갑니다. 이것만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뭐가 있어야 되죠? 다른 나라와 네, 맞습니다. 네, 김규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줘야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실 때는 이런 비교 포인트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발표할 때는 이런 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제시할 때 이미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항상 비교 포인트는 뭐가 있지? 이걸 더 나은 표현 방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질문만 해주셔도 훨씬 더 그 발표의 어떤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정말 발표를 잘하느냐, 또는 그냥 그저 그러느냐라는 차이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상, 배열, 그리고 표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암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평소에 대본을 준비해서 발표한다라는 분, 그러니까 혼자 이제 속으로 저는 그렇게 발표합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다, 나는 정말 키워드만 대충 외워서 그 흐름대로 발표를 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제가 먼저 강조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대본을 써서 대본을 그대로 들고 가서 발표를 하시면 그 발표는 평균 이하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대본 준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본 쓴 걸 그대로 갖고 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논문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공모전 발표를 한다든지 그 기말 과제 발표를 하면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본을 쓰는 것은 좋으나 대본을 쓰셨다면 다시 한 번 더 발표에 필요한 형태로 재가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난 정말 중요한 발표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난 대본 없이 발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대본을 일단 쓰시되 그거를 재가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가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 뭐가 우월한 방식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마다 더 편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를 다 써서 그대로 갖고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스크립트를 써서 그대로 올라가면 첫 번째, 약간 되게 딱딱하게 들리고 그리고 약간 인공지능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특히 발표 공포증이 있으시다면 문장을 놓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부분을 놓치게 되면 다음 내용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고 또 다음 내용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발표를 전체적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약간 헷갈려도 전체 흐름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스크립트 없이 발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도무지 스크립트 없이 발표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스크립트가 없으셔도 우리가 지금 앞에 봤었던 착상, 배열, 표현,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관련 내용은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남아 있습니다. 흐름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 습관 때문에 또는 무서워서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스크립트를 보면서 발표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매너리즘인 거죠. 그래서 발표할 때 스크립트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아주 중요한 발표는 말고요. 뭐 학우 앞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가벼운 자리에서 스크립트 없이 이런 큐카드나 팜카드, A4 용지만 갖고 발표하시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방식은 큐카드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저희 핵심 메시지라든지 되게 장표에서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주제들이.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요점, 설명 키워드, 정말 중요한 통계 자료라고 하면 근거 키워드, 핵심 메시지 하나당 큐카드를 다 적어 놓는 겁니다. 일종의 뭐 연말 시상식에서 아나운서들이 큐카드 보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거는 편한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팜카드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큐카드 방식에서 어떤 핵심 장표 또는 핵심 메시지의 내용을 키워드로 다 정리한 게 큐카드라고 한다면 팜카드는 장표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이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큐카드에 비해서 팜카드가 훨씬 더 장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겨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어떤 내용을 까먹더라도 앞에만 보면 이게 내가 말할 내용이구나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용이 너무 많고 그 장표 카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그냥 A4 용지 한 장에서 또는 중요한 발표라면 세 장 정도로 간략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만 제대로 요약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주제 크게 쓰고 관련해서 어떤 핵심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근거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제가 넣어놓진 않았지만 뭐 화살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 표시를 해갖고 이거는 꼭 까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근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출처하고 통계 자료를 좀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실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 없이 일반적으로 키워드만 글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본 발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른 학회 유튜브에 이제 학회에서 우수상 했던 그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비슷하게 다시 스크립트를 조금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실제로 논문 발표를 하시는데 스크립트를 갖고 나와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달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쓰죠. 안녕하세요. 심리적 요인과 세대 간 동거 여부가 적극적인 SNL 활용에 미친 영향 논문을 발표를 맡은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다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걸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기서 필요 없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왜냐면 키워드만 적어줘도 되겠죠. 일단 1번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심리적 요인과 세대 간 동거 여부가 적극적인 SNS 활용에 미치는 영향 논문 발표. 내 논문 제목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스크립트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1번이라든지 기호로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고 스크립트를 하면 발표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큐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행 연구부터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스크립트를 보면. 그래서 시니어 SNS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 1번, 2번, 3번 이것도 그냥 키워드라든지 한 단어로만 넣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논문을 쓰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대화하듯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SNS 활용이 개인적인 특성에 뭐 기인합니다.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 정도만 써주시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큐카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단어 암기가 아니라 발표 스토리 구조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 공포증이 있으시고 스크립트를 꼭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이 어떤 큐카드가 됐던 A4 용지가 됐건 키워드 중심으로 흐름대로 발표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암기까지 했어요.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적어서 흐름을 외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제 드디어 전달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단계를 갖고 왔죠. 착상, 배열, 표현, 암기. 근데 우린 보통 어떻게 되죠? 대충 생각 정리하고 장표 옮기고 전달로 바로 가게 됩니다. 바로 청중을 대면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발표가 제대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어떤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발표 공포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표가 전달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착상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으면 전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은 하나의 어떤 단계구나.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앞 단계를 잘 거치고 논리 구조화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통 우리가 전달을 하면 발표를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죠.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목소리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몸이라든지 표정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이동, 동선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발표 수업을 듣거나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들으면 이런 걸 다 강조해요. 호흡 잘하고 속도, 반복, 강약, 뭐 고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발표가 많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거를 신경 쓰다가 발표를 망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 배워서 내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좀 세 개를 강조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하실 때 호흡을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발표하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중간에 두 문장, 그리고 세 문장 정도 말했다면 호흡은 한번 하고 그 다음 걸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안 하고 계속 말하다 보면 이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발성력이라든지 귀에 꽂히는 전달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문장 하고 나서 호흡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노래 잘하는 분들 보면 몇 소절 부르다가 하고 호흡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 주시면서 아, 나도 저렇게 호흡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음인데요. 여기서 발음은 정말 뭐 강장공장, 콩장장 이렇게 해서 정말 명확한 발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발표를 하실 때 말을 되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 모양을 크게 벌리지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디베이트 프로의 이주승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낮아지게 되고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발음에 익숙하기보다는 너무 큰 발음에 신경 쓰기보다는 입 모양만 크게 해주셔도 전달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표를 할 때 교수님께서 그 부분 잘 안 들린다 아니면 계속해서 잘 전달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신다고 하시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입 모양만 최대한 크게 벌리면서 말씀을 해주셔도 명확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평소에 이렇게 안 하셨다면 입 모양만 크게 해주셔도 내가 말하는 어떤 명확성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발표하다 보면 되게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긴장하면 발음이 한번 꼬이면 계속해서 신경 쓰고 그 발음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발음 실수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 맥락에 따라서 청중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발음 하나 작게 실수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일단 입 모양만 크게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문장 길이인데요. 우리가 글도 글맛이 있는 글은 되게 단문으로 짧게 치고 가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뭐뭐 하는데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장을 이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은 이으지 마시고 최대한 뭐뭐 합니다. 뭐뭐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훨씬 더 말에 생동감이 있고 더 말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크립트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시라면 오히려 더 좋죠. 어떻게 하시면 되죠? 문장을 다 확인해 보시면서 이 문장 되게 기네. 안에 문장이 끝나지가 않는데 거의 세 문장이 있네. 그러면 한 문장을 세 문장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주셔도 훨씬 더 말맛이 살아납니다. 그 외에 속도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 호흡, 발음, 문장 길이가 익숙해지시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강조해 드리겠지만 속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말한다고 생각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논문 발표나 디펜스라든지 너무 스트레스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긴장하게 돼서 말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천천히 자라고 생각하고 발표에 임해야지 어느 정도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하자면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강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금 되게 속도를 낮춰서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시선 처리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장에는 같이 없긴 하지만 그냥 3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1등분, 뭐 2등분, 그리고 3등분. 그래서 말하면서 왼쪽 잠깐 쳐다봤다가 또 중간 쳐다봤다가 그리고 오른쪽 쳐다봤다가 이렇게 하면 교과서적으로 가장 잘하는 거다라고 보통 말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걸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하고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오른쪽 측면에 어떤 분이 자꾸만 제 발표를 들으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또는 어떤 교수님이 계속 발표를 들으면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3등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중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꾸만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3등분을 유지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꾸만 신경 쓰이기 때문에 내 발표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선 처리도
최대한 상황에 따라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요. 또는 뭐 해외 관련해서 비대면 그 발표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냥 최대한 캠을 쳐다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노트할 게 필요하다고 하면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대한 캠을 보면서 말씀하셔야지 이게 전달력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저 원래 세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로 위에 요 정도 남고, 그리고 제 정면하고 캠이 이렇게 정면으로 있어야 된다. 요것만 잘 해주셔도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준비하고 발표하는구나 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발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집니다. 네, 제가 잠깐 지금 시선 처리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좀 응답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효원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치기 전에 그거 다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질문으로 넘어가면 말을 천천히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반대로 점점 더 빨라지던데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요. 저도 말이 좀 빠른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의할 때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빨라지는 편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처음에 고쳤냐면,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당연히 저 혼자 발표를 할 때도 있겠지만 학우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동료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발표를 하다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으면 최대한 뒤에서 이런 표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신호는 서로 정하면 되겠죠. 뭐 아니면 뭐 멈춰 뭐 두 손을 든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학우나 동료들한테 항상 아, 내 말 빨라지면 꼭 뒤에서 신호를 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한 학기 연습하고 뭐 두 학기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아, 대충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말이 빨라지는구나라는 게 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동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내가 빨라질 때마다 조금 더 천천히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발표 공포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료들에게 신호를 달라 부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는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자세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제스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페이퍼가 있으면 이렇게 갖고 와서 막 이렇게 그냥 긴장되면 이렇게 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말 안 해주면 본인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료한테 도와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영상을 찍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코칭을 받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스처를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발표에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손이 보이시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자세를 많은 분들이 되게 어색해 하시거든요.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거를 이 배 옆쪽에 농구공처럼 또는 배구공을 하나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있는데 내 배꼽 옆쪽으로 이거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째, 뭐 둘째. 근데 일단은 손은 그냥 있을 때는 어디에 둘지 모르 막 뻘쭘하게 계시기보다는 배 옆에 농구공 또는 배구공처럼 하나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선 부분은 이거는 조금 더 고난도 테크닉이긴 한데요.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미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논리적 신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로 하는 논리적 신호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요소로 메시지 간의 전환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연장에서 또는 강의장에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시면 어떤 느낌을 청중에게 주냐면 메시지 간의 전환이 있다. 또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 또는 새로운 정보로 바뀐다. 전환을 하는 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현장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아,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첫 번째 쭉 말하고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일부러 쉽니다. 그러면서 약간 왼쪽으로 옮겨요, 자리를. 이때 시간이 한 2초 정도에 3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평자리 여기 있다라고 하면 강연장에서 또는 강의장에서 이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라고 하면 인식 그 메시지 간의 전환이 청중에게 명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주면 되겠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전환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하면 메시지 간의 전환을 강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직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교수님들께서 아주 잘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또는 발표를 하다 보면 청중이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모두가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말로 강조해 주기보다는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자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강당 같은 자리라고 하면 청중 속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청중에게 줄 수 있는 테크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발표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나중에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선 처리만 잘해도 좀 말끔해 보이고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그 손을 어디에 놔야 될지 이것만 잘해주셔도 훨씬 더 좀 매끄러운 발표를 하실 수 있다. 또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3P라고 해서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강조해주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단계별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특히 암기 부분에서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더 재가공해서 발표하는 걸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발표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마치기 전에 질문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발표 평가하기. 이거는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발표 프레젠테이션 실전 팁이고요. 앞에서 제가 좀 강조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더 좀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팁, 오프닝 클로징 공식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꼭 드리냐면 제 수업을 한번 들었다 또는 제 코칭을 한번 들었다라고 하면 절대 그 발표의 시작은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일종의 오프닝 공식을 활용해서 발표를 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방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논문 발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발표에는 대부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제가 옛날 옛적에 누가 그러기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에피소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에피소드나 과거의 일화 같은 거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아, 이걸 조금 더 흥미롭게 끌어가기 위해서 관련된 일화나 스토리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흥미로운 사실이나 통계, 차트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했지만 약간은 충격적인 사실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청중들은 아, 그냥 들어보지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청중과 관련돼서 좀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학술 발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일반 청중으로 학술 발표를 할 때입니다. 이건 실제 예시로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at have been playing almost a year ago. My aunt started suffering back pains. She went to see the doctor, and they told her that it was a normal injury for someone that had been playing tennis for almost 30 years. They recommended her to do some therapy, but after a while, she wasn't feeling better. So the doctors decided to do further tests. They did an X-ray and discovered an injury in her lungs. And at the time, they thought that the injury was a strain in the muscles and tendons between her ribs. But after a few weeks of treatment, again, her health was not getting any better. So finally, they decided to do a biopsy. And 2 weeks later, the results of the biopsy came back. It was stage 3 lung cancer. Her lifestyle was almost free of risk. She never smoked a cigarette, she never drank alcohol, and she had been playing sports for almost half of her life. Perhaps
That is why it took them almost 6 months to get her properly diagnosed. My story might be, unfortunately, familiar to most of you. 1 out of 3 people sitting in this audience will be diagnosed with some type of cancer, and 1 out of 4 will die because of it. Not only did that cancer diagnosis change the life of our family, but that process of going back and forth with new tests, different doctors describing symptoms, discarding diseases, over 네, 좋습니다. 여기서 오프닝 공식에서 두 가지 테크닉을 이분이 사용을 했어요. 일단 주제를 보겠습니다. 조기 암 진단의 미래라는 게 이 어떤 발표 자료에 이번 연구 또는 자료의 그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오프닝을 했나요? 이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기도 했고요. and over was stressful and frustrating, especially 네, 본인의 경험을 일단 얘기했죠. 최근에 자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었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for my aunt. Over for fast knows with most diagnosed. Almost 6 months, fortunately, familiar to most of you. 1 out of 3 people sitting in this audience will be diagnosed with some type of cancer. 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들게 만들죠? 여기서 3분의 1이 어떤 종류의 암 선고를 다 받게 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And 1 out of 4 will die because of it. 네, 4분의 1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서 청중이 귀 기울게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저는 조기 암 진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 주제 목차는 이렇고요. 먼저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항상 오프닝을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초창기에 첫인상을 사로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다른 또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Not only did that cancer diagnosis change the life of our 네, 두 번째 보여드리기 전에는 이건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조성익입니다. 여기 혹시 혼자 사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누구와 함께 사는 분들? 네, 좋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데 이제 지긋지긋해서 제발 좀 혼자 살고 싶으신 분들. 네, 네, 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 이상이 1인 가구라 그래요. 그리고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제가 뭐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혼자 사는 기술. 당연히 오프닝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어떤 그 기법을 사용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 통계. 그 청중에 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먼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먼저 돌아가 볼게요. 흥미로운 사실 통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주제와 관련해서 청중이 조금 더 좀 충격을 느끼거나 흥미롭게 느낄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 전략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시면 논문 발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발표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그 문제와 관련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텍스트 크게 넣지 마시고요. 뭐 그래프여도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 띄우시고 30초에서 1분을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은 발표에서 이미 공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테드도 보고 그리고 세바시도 보지만 그 안에 그 전문가들을 돕는 그 스피치 코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식에 따라서 이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발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질문을 하세요, 중요해요라고 하면 실제로 적용하다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의 유형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오픈형 질문을 하는 거죠. 열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기 암 진단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뭐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낫죠. 저 목차 이렇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게 건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청중은 어떻게 하죠? 웬만하면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을 하게 돼요. 답변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길을 잃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많이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형 질문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청중은 답변을 안 하겠구나. 자문자답을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지 여기서 꼬이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중요하냐면 오프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청중들도 좋은 오프닝을 보면 나중에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호감을 갖게 되고 더 설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형 질문할 때는 미리 자문자답 준비해 놓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하신 기법이죠. 뭐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1인 가구인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 드는 거는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겠죠. 이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O면 O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또는 X면 X라고 해주세요. 이렇게만 시작해줘도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조금 더 그 상호작용하는 발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이제 강의하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사지선다, 객관식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번 손 들어주세요. 2번이 정답이다 손 들어주세요. 3번이 정답이다 손 들어주세요. 4번이 정답이다 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층 더 심화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다 정답이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정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정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중간에 발표 중에 이렇게 질문을 유도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네 개도 아니고 다른 제 다섯 번째 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관중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가 봤지만 문제 제시하고 요약 정리하거나 또는 상상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공모전이라면 문제 제시부터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아까 저희 표현 방식 여러 가지 봤죠. 빗대어 말하기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로 맥락화하기 이런 걸 최대한 문제의 설득력 높이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다른 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앞에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질문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질문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 기억하셔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오프닝 이제 앞으로는 발표하실 때 연구 분야가 됐건 아니면 우리 기말 과제가 됐건 항상 오프닝을 어떻게 하지를 나중에 발표하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오프닝을 고민하시는 거는 아까 우리 5단계까지 해서 다 우리가 그 단계를 거쳤을 때 마지막으로 고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표를 만들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단계에서 세부 주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생각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용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걸 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오프닝에만 신경 쓰는 경우도 제가 덜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신경 써 주셔도 된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발표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소개, 목차 소개, 필요성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오프닝부터 딱 열고 시작하면 아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천천히 말아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유튜브로 뭐 스피치 코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방법론을 보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강연도 들으시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맛을 높이기 위해서, 더 살리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100이라고 한다면 말 속도가 한 120이 좋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되게 지루해하지 않고 잘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냐면 이미 말을 잘하고 대중 강의 경험, 대중 발표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쉽게도 발표에 크게 익숙하지가 않거나 좀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말이 어느 정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말해야지 하면서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천천히 말해야
빠르게야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달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을 빠르게 해야지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거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계속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크게 벌려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청중을 쳐다봐 주세요는 제가 발표대회라든지 아니면 코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제가 한 10명을 보면 한 7명 정도는 뒤에 장표가 바뀌지도 않고 뒤에 아무 내용이 새롭게 나오지도 않거나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이건 실제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 공모전에서도 발생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료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시거나 영상을 찍으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장표를 본다, 뒤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냥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 상으로 뒤를 보는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됩니다. 되게 사소한데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나운서처럼 말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 개성을 살려가면서 최대한 명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말하는 어떤 그 전달력도 달라지더라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PPT 디자인은 이미 강의를 들으셔서 제가 하나만 좀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질문 답변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6번 하나만 좀 더 강조를 할게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가 정확하게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그냥 목소리는 일단 발성을 그 입모양을 크게 하되 맨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지 충분히 전달력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염두에 두셔도 훨씬 더 명확성 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미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특강. 그래서 저는 저에 관련해서 한번 같이 좀 빠르게 살펴보고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표 디자인은 다 배우신 것 같아서 되게 짧게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개 장표에는 무조건 한 개 메시지만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강의지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전달하지만 한 개 장표에는 무조건 한 개 메시지만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달하는 정보는 애니메이션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색이나 폰트 크기로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저도 이게 보면 거의 컬러 거의 안 넣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표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뭐 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 PT를 할 때는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해서 그걸 만들긴 하는데 우리가 박사 과정생 특히 뭐 논문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디자인보다는 그 내용하고 논리 구조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되 가독성 있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내 칼을 예리하게 다듬는 예를 들면 내용을 논리를 예리하게 다듬는데 좀 시간을 더 쓰시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몇몇 방법만 알고 바로 적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자료의 브랜드 컬러 여기 보시면 여기서 브랜드 컬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그리고 하나의 그래프나 차트에는 하나의 축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정보 쪽에서 강조하기는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일단 여기에 문제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내 말이 넘어갈 때마다 애니메이션이 됐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청중들은 뭐라고 했죠? 이걸 다 읽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안 듣고. 그리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 저라면 데이터 기반의 인력 운영이라는 장표를 따로 하나 만들 것 같고요. 여기 구성원에 대한 장표를 따로 하나 만들고 또 각각이 따로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일반 발표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의 장표에 한 메시지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제죠. 이걸 그대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각각의 장표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잘못됐습니다. 일단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이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청중이 뭘 봐야 되는지 몰라요. 특히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전, 기말과제 발표에는 숫자들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내 일본 어떤 고령화를 강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인도의 어떤 성장률을 강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중국 이를 강조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청중들은 어디를 봐야 되지? 헷갈려 하거든요.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이거는 장표 디자인할 때 배우셨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좀 정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출처 및 참고 자료 일부러 제가 맑은 고딕으로 넣어놨어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가 6개 단어 이상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발표하거나 또는 뭐 강연을 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어떠한 경우에서는 뭐 사업 제안을 한다. 근데 그걸 발표해야 된다라고 하면 6개 단어보다 더 많은 보고서 형식으로 하는 발표 형태도 있습니다. 보통 컨설팅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전달하고 좀 더 설득력 있고 매끄러운 발표를 하려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보고 제가 일단 질문만 빠르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을 꽉 채워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발표 공포증부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발표 공포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발표 공포증이 정말 많았던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발표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 생각하는 거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발표를 하거나 실수할 때 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실수를 하거나 그 사람이 되게 난처한 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관계가 없는데도 쟤 잘됐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실제로 발표 공포증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있지만 두 번째는 저는 꼭 발표하기 전에 최대한 몸을 되게 크게 합니다. 막 화장실에 가서도 몸을 되게 크게 하고 뭔가 막 내가 잘할 수 있다. 그 막 동물처럼 이렇게 크게 하면 실제로 긴장이 되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일종의 그 나의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들 찌질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조악하게 말하자면 찌질한 면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대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오너십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발표 공포증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다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부차적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다면 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그 관련 내용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논문 발표 때는 컴퓨터 앞에 서서 발표합니다. 이럴 땐 제스처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논문 발표 때도 제스처가 중요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발표할 준비가 됐다, 발표를 잘한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저한테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컴퓨터 앞에 선다는 건 어떤 의미죠? 청중과 어느 정도 괴리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상반신밖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항상 컴퓨터는 옆으로 내가 최대한 잘 보이게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고요. 발표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중간으로 나가서 발표를 하는 편입니다. 또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컴퓨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내 전신이 보일 수 있도록 발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강의실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 뒤에 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려면 뭐 포인터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앞에 서서 발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이때는 동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손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 처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강조를 해주시고 손도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컴퓨터 뒤에 가기보다는 컴퓨터가 여기 있더라도 모니터를 내가 좀 보고 싶으면 발표도 내가 중간에 있더라도 잘 보이게 최대한 많이 돌려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목소리 떨리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떨리게 됩니다. 저도 이거를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뭐 화날 때도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이어서 발표할 때도 예전에 발표 공포증이 있었을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발표할 이 부분은 복식 호흡으로 좀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복식 호흡을 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냥 말씀하시기 전에
코로 배를 한번 코로 들이쉬면서 배에다가 힘을 딱 주신 다음에 그 상태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사용하기보다는 배로 말한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내가 온몸이 떨리고 있더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겉으로 볼 때는 목소리가 안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과도하게 긴장해서 자꾸만 내 결점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일단 과감하게 밀고 가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이건 아까 발표 공포증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떨리면 대부분 떨리고 긴장되고 과도하게 초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 경기 전에 떨리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콘서트 있기 전에 떨리거나 할 때 있죠. 막 가슴이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막 싱숭생숭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약간 아, 내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구나. 내가 예열이 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처음에 잘만 1분만 발표하면 알아서 내가 준비한 대로 따라가겠구나. 난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흐름에 맡겨보자. 라고 하시면 공포증도 잡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 떨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리더라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려면 평소에 복식 호흡을 하시거나 배에 힘주고 말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긴 했지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중을 바라보면 압도되는 느낌으로 긴장감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중요한 발표, 경쟁 PT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대학원 때 저도 대학원 때 발표하면서 되게 긴장 많이 하고 교수님들 무서워서 되게 고민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부러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간다고 하면 강의장에 또는 발표장에 최대한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쳐다봐요.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미리 가서 사람들 얼굴을 익혀놓자. 그러면 사람이 익숙하지 않으면 떨린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내 뇌를 익숙하도록 속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떨린다라고 하시면 앞줄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거나 되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한 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만 일단 시선 처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만 최대한 쳐다보시면서 중간에 잠깐 중간도 쳐다보고 옆에도 쳐다보고 해주시면 좀 압도되는 느낌을 완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 최대한 뭐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원분들께 맞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혹시라도 답변이 부족했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시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로 또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시간을 조금 넘어서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저희 발표하는